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리는 한국이 필요해. 2. 남중국해 대반전, 시진핑 멘붕. 3. 1. 최대 기업 파산 쑥대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불법 체류자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의 수는 급증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대책을 시도해 왔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제는 강력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일하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천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XXX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활용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염삼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씨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등 2천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며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황구망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사 현장에서는 1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 아냐?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을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일해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면 제90일짜리 단기 방문 시 -3단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설을 쇠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원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가 차이가 엄청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황구망에 게재된 글의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 원이면 82안이었는데 지금은 52안. 차이가 너무 극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뒤졌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12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해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 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 진엑스1,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2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 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 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의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하나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 전투체계 CMS 모의 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해지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에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하나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 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 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 2,500톤과 대구급 2,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코나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코나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네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 한국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JOLED는 지난 27일 도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 원 정도로 커졌고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 등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했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모회사 재팬디스플레이 JDI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는 약 1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가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OLED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을 통합해 JOLED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디스플레이 JDI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말았던 상황입니다. 민관 펀드는 일본 정부가 3천억엔 95%, 민간기업 26개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일장기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 디스플레이 JDI 공장을 개조해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OLED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OLED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OLED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JOLED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연명해왔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ULEU, EVU,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 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JOLED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개인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다.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에서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넥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OLED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증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JOLED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에서 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JOLED는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JOLED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덴소와 토요타, 스미토모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OLED 협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협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을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JOLED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J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아친 것입니다. 결국 JOLED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지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JOLED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OLED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사는 JOLED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결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미 크게 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OLED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두 종류를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엔과 산업촉진 보조금 약 9억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JDI를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에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쫓지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 몰락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OLED의 평가를 명맥이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밀려 적자의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 원을 투자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파산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 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56%로 1위, BOE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OLED 출하량은 7억 6천만 대로 삼성이 4억 3천만 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B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 LTPS를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면서 점유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결정 산화물 LTPO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TPO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수물 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의 4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에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 중순부터 OLED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이 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수물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빼앗기 위해 베트남 방민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퐁에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